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년 뒤 얘긴데요. 1년 뒤를 미리 그려보는 대선 판도 여론 분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 윤희웅 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거물이 한 자리에 이렇게 계신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뉴스인데 일단 지금요. 대선 후보 빅3로 꼽히는 게 여러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오늘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꼽히는데요. 두 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웅 센터장님. 네, 지금 이른바 선두그룹인데요.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는 지지율로 봤을 때 하위 그룹과 격차가 워낙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빅3로 꼽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론이 없다. 예. 이택수 대표님은 혹시 다른 의견이 네,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빅3 맞고요. 네. 일단 또 이 세 후보도 약간의 격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서가는 구도고요. 그다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또 조금 뒤처진 채 2위.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로부터 조금 더 뒤처져 있는 네. 3위. 물론 이제 4위 이하는 더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빅3는 맞죠. 빅3는 맞는데 격차가 조금씩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1년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할 텐데 그거는 좀 뒤로 미뤄두고요. 당장 내일 대선을 치른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후보로 등록된다.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 겁니까? 이택수 대표님. 만약에 대선이 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가령 이제 저희가 어제 발표한 문화일보 리얼미터 조사는 12명의 후보를 저희가 상정하고 조사를 했는데 12명이요. 예. 이분들이 다 나오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각 네. 정당에서 후보 한 명씩을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로 모아지죠. 네. 그럼 당별로. 1대1 대결 구도로 이제 한다고 전제하면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여당 여권 후보, 야권 후보 다 합쳐봤더니 6명이었는데 예. 45.1대 45.2였어요. 이제 45대 45. 결국에는 그 45 안에서 보수나 진보 진영 내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그렇네요. 진보 진영은 이재명, 이낙연 두 거두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등등이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1대1 구도가 된다라고 하면 예측은 좀 어렵고요.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현실성은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자구도라면 네. 근데 그럴 네.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윤용 센터장님 혹시 뭐 더 하실 이야기? 비슷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요. 이제 네. 어쨌든 지금 현재 한다면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사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투표한다고 전제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도에 따라서 양자 구도로 치러지냐, 삼자 구도에 따라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겠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샤이 윤석열, 샤이 이재명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이제 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샤이층이 이제 있죠. 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안 반영되는. 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것이 좀 한국에서 논의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과장됐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전망과 다른데 왜 달랐냐라고 할 때 상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상시적으로 샤이층을 얘기를 해요. 샤이 예. 진보, 샤이 보수.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정권을 잡았어요. 어디가. 근데 네. 지금 이 조사 결과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지층은 샤이층위에서 응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게 되면 네. 정치의 기본 메커니즘이 깨져버려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네요. 샤이층이 나온 것은 어떤 것의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그것을 공세용이나 방어용으로 샤이층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은 자칫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선 1년 전 지지율대로 대통령이 뽑힌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예.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얘기가 여의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예. 상당히 이제 이것은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2002년에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 네. 그 상당히 지지율이 이제 1년 전에 낮았어요. 1.5%인가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오. 그때 이후의 대선, 그러니까 2007년부터 대선에서는 예. 뭐 1위인 경우도 있고 1위가 아닌 경우도 있고 1년 전에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선두권에 있는 1등, 2등, 3등 정도의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이 다 당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사실 이제 그 선두권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결국 당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어떤 이제 관심도가 대중의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제일 바쁜 분들이 대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명들을 꼼꼼하게 이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바쁘셔서. 사실은 이 얘기들은 네. 후발 주자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지 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이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이제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험적 사례로는 상당히 이제 이 얘기는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 네. 2017년 대선 네. 5월달에 치러졌는데 2016년 5월 데이터를 보면 네. 문재인 후보가 1위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1년 전쯤에 박근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1년 전쯤에 이명박 후보가 1등이었습니다. 아.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을 했었고 네.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한국 갤럽 기준하면 예. 2016년 한 5월쯤에 예. 1위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 기준하면 반기문 총장은 6월 달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11개월 전부터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2016년 12월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냐 마냐 뭐 얘기 나올 때 예. 대략 5월 달에 포함된 조사가 뭐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기준하면 6월 달부터 포함이 됐었고요. 근데 다만 반기문 총장은 12월 말에 이제 유엔 총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1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공항철도를 탔는데 티켓을 끊는데 10,000원짜리 2장 한꺼번에 넣는가 하면 아하. 또 그 위안부 합의를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네. 나쁜 X들 또 그런 게 있었고요. 예. 또 꽃동네 방문했는데 또 할머니들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죽을 드시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이 턱받침을 하면서 앞치마 그래서 1일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현실 정치에 들어오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이 지지율이 확 꺼진 적이 있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기문 총장의 사례를 드는 게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들을 하는데 예. 과연 윤석열 총장이 노무현의 길을 갈지 아니면 반기문의 길을 갈지 그건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앞으로 발생할 변수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곧 닥칠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만약에 뭐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서울에서 이긴다 그러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두 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걸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뭐 다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문제예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도 관계가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애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대선 주자라고 하면 이제 그 해당 당원이나 지지층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네. 중요한 선거에서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단단한 이제 지지층을 형성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 좀 옮겨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이 견고하게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직은 내려놨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당원들 적극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으로 좀 견고하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다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탈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와는 큰 상관이 저는 없다고 보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어쨌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있는 매우 이제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상수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비문 후보 중에서 대략 아까 제가 이 진보 진영 후보들 다 합쳤을 때 4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절반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40% 중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나머지를 이제 친문 후보 중에 누가 가져가느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2패를 하면 끝인 거고요. 끝이다 완전히. 예, 서울 1승을 한다. 뭐 부산 혹은 서울 중에 1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을 횡보하거나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2승을 한다. 그러면 양강 구도가 이제 굳혀지는 겁니다. 아하. 뭐 정세균, 추미애 등등의 후보가 활약할 공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또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로 그 사람의 대선의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은 100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20%는 또 답을 안 한 무응답층입니다. 네. 그럼 진보와 보수를 나누면 한 40%예요. 한쪽 진영에.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은 한 40에서 45%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 한 20% 이상을 가져간다. 네. 나머지는 또 한 20%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한 20% 가져간다. 그러면은 다른 주자들은 생길 공간 자체가 없는 공간이 거예요. 없어지네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열심히면 새로운 주자들 합니다만은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구조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아하. 이제 그걸 가지고 미디어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구도를 그냥 확정 져버리고 사람들이 또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주자들, 네. 거물급 주자들이 아니면 상당히 이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아 지지를 끌어올리기가 이 여론조사 구도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렵다. 자, 야당 쪽 한번 볼까요? 이택수 대표님, 만약에 야당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겨서 최종 후보가 된다. 또 반대로 안철수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된다. 이 각각의 경우에 그 야당 쪽 대선 구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국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은 생존하겠죠. 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에서도 지거나 아니면 본선에서 지면 국힘은 소멸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소멸을 한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크게 오를 거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 등등이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까지 만약에 지게 되면 국힘은 구심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대선 후보가 거의 없어지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뭐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생존하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구심력이 생겨서 윤석열 총장도 고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문화일보 의뢰 조사했을 때 예.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이 후보가 대권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4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당 혹은 윤석열 총장이 또 스스로 제3세력으로서 당을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국힘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윤희용 센터장님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항상 원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다. 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선거의 사실은 본질적인 측면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숨은 또 의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야권이 대선을 앞두고 1년 정도 앞두고 과연 대선을 여권과 이제 맞대결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거거든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세력, 정당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느냐 변화가 불가피하냐 부분은 여당보다는 여당은 뭐 선거 결과 여부에 따라서 여당이 뭐 개편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사실은 뭐 준해체에 가까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자들은 5%를 넘는 대선 주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선에 앞두고서는 모든 게 대선 이슈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높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의원이 없는 뭐 무소속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이 이제 대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 가운데서 야당이 후보를 냈는데 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뭐 대선과 맞물려서 이른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사실상 야권의 어떤 뭐 중심적인 뭐 인물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선거에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반면 선거 뒤에 네. 결과에 따라서는 당의 이제 명운과 달려 있는 당의 이제 존재 여부가 예. 달려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심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안철수 이 변수들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또는 그 후보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정말 소용돌이칠지 좀 가슴이 떨릴 정도로 좀 뭐랄까 좀 다이내믹한 이런 변화가 예상이 좀 되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이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말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 좀 꼽아주시죠. 우선 네. 이택수 대표님부터. 이제 4월 보궐선거 끝나면 각 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를 이제 뽑을 텐데요. 예. 당 대표가 대권 주자를 이제 돕는 또 어시스턴트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전당대회 중요하고요. 네. 또 7월부터 대선 후보제 예비 후보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9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보다 늦은 한 11월 정도에 네.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당규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선 각 당의 경선 일정이 이제 윤곽이 잡힐 텐데 예. 아까 앞서 질문하신 윤석열 총장의 행방, 그 향방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어느 곳에 깃발을 꼽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은요. 예, 어쨌든 최근에 뭐 현 정부가 이제 LH 사건이라든가 또 백신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공세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이제 이전에 인기 있는 모습들을 구축하느냐 여부 이것도 저는 상당히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이제 기대들을 높아질 수 있지만 야권층에서는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심판 기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주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들 간에 있어서 네. 개인 신상에 대한 공방.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폭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후보의 지지를 이제 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제 아주 초반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눈으로 본 대선 1년 전 판세였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윤희용 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